자, 2025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15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싹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우짜! 2025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15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정혜연 작가님의 신작 장편소설 매듭의 끝입니다. 작가님 신작 기다려온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책 내용 스포 없이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체의 대표인데요. 고민거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입니다. 사업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이 사업체를 언젠가는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려요. 약간 좀 개차반스 그런 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힌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만나던 여자를 죽였는데 엄마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이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그 사건 현장을 은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범인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은폐해 나갔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 소설의 첫 번째 줄기고요. 또 한 줄기의 이야기는 이 사건 현장을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사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음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이 형사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어머니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굉장히 냉랭한 사이고요. 요게 이제 또 한 줄기의 이야기였어요. 이 두 이야기가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데 정혜연 작가님 책답게 정말 흡입력이 엄청난 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전작이자 베스트셀러였던 홍학의 자리보다 사건의 진행이나 캐릭터의 심리, 내용까지 훨씬 더 탄탄하게 느껴져서 읽는 내내 재밌었던 책입니다. 더운 여름에 후루룩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혜연 작가님의 매듭의 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책입니다. 이기호 작가님의 신작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요 표지에 보이는 이 희끄무레한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비숑프리제거든요. 멍멍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시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숑프리제입니다. 얘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좀 홀대받는 강아지예요. 가족 내에서 이시봉이를 돌보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인 이시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산책하던 이시봉이가 우연히 고양이 학대범을 쫓아내게 돼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화제가 되면서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돼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이시봉이 굉장히 귀한 혈통의 비숑프리제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비숑의 왕 같은 존재다. 우리가 거액을 줄 테니까 얘를 좀 데려갈 수 없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이시습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숑프리제 전용 센터로 가게 돼요. 여기가 완전 막 삐까뻔쩍한 고급 센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센터의 대표가 이시봉을 되게 간절히 원하는 상태인 거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시봉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집에 왔고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이 센터의 대표는 왜 이렇게 비숑프리제에 집착하게 됐는지 또 이 비숑프리제라는 종이 과거 유럽 왕실에서 어떤 식으로 혈통을 유지해 왔는지 이런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요게 진짜 스펙타클한 이야기고요. 이 소설이 되게 귀여우면서 엄청 짠해요. 이 조그만한 비인간 동물의 존재가 자기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자꾸만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렇지만 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끝도 없는 명랑함과 천진난만한 요구를 하면서 짧은 생을 살다 갈 거라는 거. 이런 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런 작은 존재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게 되는 이시습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고요. 이게 보면 정말 짧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도 지루한 구석 하나 없이 너무 재밌었고 읽고 난 후에도 여운이 정말 많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책을 읽는데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무려 이시봉이의 포토카드인데요. 실제로 이기호 작가님 반려견이 이 비숑프리제고 이름이 이시봉이래요. 보니까 이 포토카드가 세 종류더라고요. 저는 이 버전을 받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귀여워서 이거 책 읽다가 빵 터진 기억이 있고요. 이거 제가 최근에 받아본 굿즈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역시 한국 장편소설이고요.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 대온실 수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읽는 내내 와 진짜 이게 한국 소설 읽는 맛이지 하면서 많이 감탄했던 책입니다. 주인공은 30대 여성 영두인데요. 영두가 어느 날 새로운 일 하나를 맡게 돼요. 이 일이 뭐냐면 창경궁 아시죠? 이 창경궁에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었던 대온실이 있는데 여기를 수리 보수하는 공사 현장에 참여해서 그 모든 과정을 기록
수록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처음에 영두는 이 일을 맡기를 조금 고민해요. 왜냐면 창경궁 일대에 원서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영두가 학창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되게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좀 아픔을 건드리는 동네인 거죠, 이 동네가. 하지만 고민 끝에 이 일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 수리 보고 과정에 참여하면서 여기에 묻혀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역사, 또 거기에 얽혀있는 인물들의 사연이 차차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소설은 역사의 풍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에 와서 대온실 수리라는 과정과 함께 자신의 상처를 수리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가 되게 여러 갈래가 있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어서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이 김금희 작가님이 묘사, 대사, 유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자료조사도 진짜 방대하게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놓는 글솜씨랑 이 소설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제가 와, 이거를 내가 왜 이제야 읽었지 싶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혹시 안 읽어본 분들이 있다면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금희 작가님의 대온실 수리보고서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으로 추천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신작 단편 소설집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요거 3편의 소설이 실려있고 그간 클레어 키건의 소설들처럼 굉장히 짧고 강력한 소설들이 실려있어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딱 요약하자면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소설에서는 떠나간 여자와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분노에 휩싸이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소설에서는 고요하게 글을 쓰기 위해 창작하우스로 들어갔으나 불청객의 방해를 받는 여자 와 그녀를 방해하는 남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 소설에서는 결혼 후에 모르는 남자와의 하룻밤을 꿈꾸는 여자와 그 여자가 여행에서 만나 잠자리를 가지게 된 낯선 남자가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에 담긴 에너지가 굉장히 팽팽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소개해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링크로 대신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레어 키건의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보흐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고요. 요거는 제가 제독한 책이에요. 얘도 뭐 굉장히 짧은 소설이죠. 앞뒤에 붙어있는 거 이것저것 제외하면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주인공은 한캬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지를 압착기로 압착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한 게 폐유지를 압착하다 보면 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음미하고 보관하는 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계속 이 일을 하다가 은퇴할 때 자기가 쓰던 압착기를 구매해서 집에다 가져다 놓고 하루에 한 팩씩 압착하고 책으로 장식하는 게 자기 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시대의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뭐 요 엔딩은 읽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둘 거고요. 이 책의 주인공이 엄청난 몽상가거든요. 좀 괴짜기도 하고요. 1인칭으로 쓰여진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계속 자기 생각을 주절주절 이야기해요. 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 자기의 첫사랑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데 이게 뭐 환각이나 환상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요. 하여간 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실제로 이 사람이 말을 해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릿속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죠. 이 책은 굉장히 화려한 문장으로 독자를 홀리면서 동시에 독자를 굉장히 정신없게 하는 책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느꼈는데 다시 읽어보면서 그 정신없음 자체가 이 책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흐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었어요. 네, 다음 책은 4권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시리즈라서요. 캐드펠 수사 시리즈 4권이고요. 제가 이번 달에 읽은 건 7권, 8권, 11권, 12권이네요. 그리고 이 4권 중에 한 권이 저희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각자 한 권씩 정말 간단한 로그라인으로 훑어볼게요. 일단 이 캐드펠 수사 시리즈는 수사인 캐드펠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당과 그 주변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추적하는 추리 미스테리 그리고 역사 소설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7권 성소의 참새부터 살펴볼게요. 캐드펠이 일하는 수도원으로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광대 청년이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마을 사람들이 무섭게 쫓아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대 청년이 혼인잔치에 불려갔다가 그 주인을 폭행하고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수도원은 일단 이 청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범인을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8권 귀신 들린 아이. 수도원에 젊은 견습 수사 한 명이 들어오는데요. 이 수사가 좀 수상해요. 밤만 되면 막 발작을 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근데 자신은 그거를 전혀 기억을 못해서 주변 수사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겁니다. 사람들이 이 수사를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이 사람의 등장과 발맞춰서 한 수사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캐드펠이 또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1권 위대한 미스터리. 당시 잉글랜드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내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통에 이웃마을의 수도원이 폐허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던 나이든 수사와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젊은 수사가 이 캐드펠이 있는 수도원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11권은 그 두 사람과 관련된 실종 사건을 추적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마지막 12권 어둠 속의 갈까마귀. 요게 이번 달 저희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캐드펠이 있는 수도원 근처 교구에 한 신부가 부임하거든요. 근데 이 신부가 정말 원리 원칙을 너무 따져서 탈인, 너무너무 뗀뗀하고 매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신부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고 교구의 민심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신부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걸 이제 추적해 나가는 건데 이게 스토리의 탄탄함과 흥미진진함도 있었지만 종교와 신앙인들이 가지는 원리 원칙과 도덕, 우선순위, 이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화처럼 들려준다는 면도 재밌었고 무엇보다 소설 엔딩이 진짜 미쳤어요. 이런 표현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진짜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인간사의 이 예측 불가능함, 알 수 없는 우연 같은 게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엔딩이어서 제가 진짜 읽다가 소리를 내서 와 엔딩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의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이 책을 제 스페셜 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캐드펠 수사 시리즈 4권 한꺼번에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브루노 야시엔스키의 나는 파리를 불태운다 입니다. 이게 벌써 100년 전에 쓰인 책인데요. 정보라 작가님이 직접 소개하고 번역을 해서 화제가 된 책이죠. 소설 속 파리는 현재 경기가 무척 좋지 않아요. 주인공도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월세 낼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쫓겨나고 밥도 못 먹으면서 막 열심히 일자리를 구해 다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완전 분노에 휩싸여서 어떤 짓을 벌이냐, 파리의 수압관리탑에 들어가서 자기가 훔쳐온 흑사병 균을 살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부터 도시가 난리가 난 거죠. 막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근데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지만 소수의 누군가는 이 혼돈을 이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새로운 사회개혁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설은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이 혼란을 틈타서 자기의 이념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 이게 등장인물도 적지가 않고 정치 이념적인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진짜 생생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책이어서 저도 읽는 내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브루노 야시엔스키의 나는 파리를 불태운다 였어요. 자, 이제 소설 끝났고 다른 장르로 넘어갈게요. 시집 한 권 리뷰할 건데요. 서윤우 시인님의 나쁘게 눈부시기입니다. 이거는 이번 달 저의 4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제가 이전에 시집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히만 소개를 할 건데 진짜 저 이거 너무 잘 읽었고 제가 갈무리하느라고 줄친 문장들 위주로 다시 읽어봤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아져요. 이 시집을 딱 한 단어의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킨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킨츠기가 뭐냐면 일본의 공예 방식이에요. 도자기나 그릇 같은 게 깨지면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접합해서 붙여요. 그 다음에 그 깨진 선, 균열을 가려버리는 게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도금을 해서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시로 가져오게 되면 상처를 붙이고 드러내고 수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집 안에도 킨츠기 수업이라는 시가 따로 있어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그런 시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 시집을 가로지른 정서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서윤우 시인님 시집을 2번째로 읽어보는데 2권 다 진짜 잭팟처럼 좋은 책들이어서 이제는 정말 믿고 보는 시인 목록에 고이고이 모셔두려고 합니다. 이번 달 저희 4번째 스페셜픽 도서 서윤우 시인의 나쁘게 눈부시기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화제의 책이죠. 이슬아 작가님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진짜 뭐 이메일로 계속 소통하고 일을 하는 저로서는 읽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었고요. 제가 일하는 방식이랑 마음가짐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이슬아 작가님이 그야말로 이메일로 흥한 작가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 비결을 정말 숨김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세하게는 뭐 상대방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 어떤 속도로 답장을 하고 어떻게
스몰 토크를 이어갈 것인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기 어려운 그 돈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과업을 거절하거나 지적하면서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직종에 있는 분이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최고의 자기계발서, 동시에 이슬아 작가님 특유의 그 유머와 깊이 파고드는 글쓰기를 즐길 수 있는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소통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동시에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해준다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다면 나는 앞으로 아무 일도 거절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슬아 뭐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라는 감탄이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크리스틴 로젠의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고요. 요거 이동진 작가님이 추천해서 화제가 된 책이었죠. 지금도 뭐 되게 잘 나가는 책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라서 열심히 읽어봤던 책이었어요.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제목 그대로 현재의 기술이 인간이 해야 하는 다양한 직접 경험을 대체하거나 삭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는 키오스크가 등장해서 우리가 면대면으로 주문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내가 어딘가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것보다 각종 매체로 그 경험을 대신하는 일이 늘어났고, 더욱이 내가 어딘 가서 뭔가를 볼 때도 그거를 실제로 눈에 담기보다 핸드폰으로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런 활동들이 현대인들의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식당 앱이나 줄서기 앱으로 미리 주문을 하고 기다림 없이 식당에 입장할 때 우리에게는 뭔가를 기다리는 능력, 지루함을 참는 능력, 어떤 공백을 채우는 능력 같은 게 사라진다는 거죠, 점점. 또 인간 대 인간으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타인의 감정이나 이 상황의 맥락,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작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류의 책들이 모두 그렇듯이 일단은 좀 경각심이 들죠.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 삶에서도 그 직접 경험의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두려워지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르포집이고요. 희정 작가님의 죽은 다음입니다. 이 책 이번 달 저의 마지막 스페셜픽 도서예요. 이 책 부제가 장례 노동 현장에서 쓴 죽음 르포르타주거든요. 이 취재를 위해서 실제로 작가님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례 현장에서 일해요. 요즘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사망하죠. 책은 먼저 사망 진단서가 나온 그 이후의 장례 절차를 따라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갈등,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장례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이 극도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이 장례식장을 빨리빨리 굴려야 하잖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정성스럽게 고이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양 끝에 중간에 장례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신을 복원하거나 수의를 만들거나 절차를 인도하거나 손님을 모시거나 이런 분들, 이분들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모시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양 극단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이제 죽음 자체가 지워지는 분들이 있죠. 혹은 왜곡되는 분들, 이주 노동자나 연고가 없는 분들이거나 성소수자, 우리한테 더 익숙하게는 팬데믹 시기에 돌아가셨던 분들이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도 이 책이 너무나 다양하고 깊게 잘 짚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한 사람의 끝임과 동시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지점을 가로지르는 너무 거대한 사건인 거예요. 정치, 경제, 기술, 정서, 복지, 제도, 문화, 이런 게 아주 긴밀하게 얽혀있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본다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작업을 희정 작가님이 너무나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정도였습니다. 죽음과 장례 현장을 탐구함으로써 한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애도를 하고 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이번 달 저희 마지막 스페셜픽 도서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네, 이달의 마지막 책입니다. 강진아 작가님의 책이고요.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인데요. 이 말대로 강진아 작가님이 빈곤 가정에서 자란 8명의 아이들과 10년 동안 만남을 이어오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읽으면서 기분이 묘했는데 이걸 다 소개할 순 없고, 우리가 진짜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흑수저, 기생충, 임대거지 뭐 이런 말들. 요즘은 가난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을 전 세대로부터 대물림 받아서 이 결핍을 품고 청년이 된 아이들은 쉽게 보면 이 사회가 말하는 보편적인 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다시 혐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어떤 지독한 굴레 같은 걸 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쓰렸어요. 물론 이런 얘기만 있지는 않아요. 이 청년들이 정말 고군분투해서 이 사회의 번듯한 구성원이 됐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런 고마운 시도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어요. 다만 제가 진짜 마음이 무거웠던 게 이 친구들 중에 많은 수가 얼른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못 가져본 것들을 주고 싶고 보통의 정상가족을 가지지 못해서 받았던 차별, 결핍에 대해서 내재된 두려움이나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 정말 심심치 않게 접하는 기사나 댓글 같은 게 뭐냐면 가난하면 애 낳지 말라 하거든요. 학대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아이들과 가난한 상태에서 애 낳는 건 학대라고 말하는 요 완전 양극단에 있는 의견,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 이런 목소리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뭔가 마음이 좀 어려우면서도 응원하고 싶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였어요. 네, 이렇게 2025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15권의 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돌아온 8월에는 제 채널이 조그만한 방학을 갖게 됩니다. 영상을 한동안 쉬어가는 기간이 있을 거고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입주도서 영상과 월말 정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저를 잊지 마시고 이 무더위를 건강하고 무탈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 뒤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백이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